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김건희 출장 조사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하고 아련하듯이 피의자를 찾아가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줬고 죄가 없으시군요. 무혐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끄럽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서슬이 새파래도 검찰은 이런 일들이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노릇을 서슴없이 했던 이창수, 조상원, 박성재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할 2차 특검은 윤건희 부부의 죄악과 함께 이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 이모저모로 그 뒤처리를 했던 자들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설 선물 기획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설 선물은 꼭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력히 추천하는 게 이거 100년 진고입니다. 이 홍삼 선물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많이들 드셔봤는데 이번에 설 선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홍삼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홍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이런 함량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한 병에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시중의 고가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먹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니까 올해 저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갔잖아요. 이번 설 선물 꼭 이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쇼핑백 2개를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쇼핑백도 참 예뻐요. 제가 만든 이름 더나함, 더불어 나눔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선물하시기도 너무나 좋고 예쁘고 이 사양 벌꿀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벌꿀 한 병에 2.4kg인데 이것도 1+1 2병 보내드립니다. 선물 포장 박스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것도 선물하시기에 참 좋고요. 설 선물 기획전이 끝나고 나면 안진걸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홍길동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홍길동은행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생의 의미를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이나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1551-3158 전화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또 할인 혜택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28일 수요일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당 내 문제를 가지고 갈라치기 하려는 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그런 마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주 아름답게 서로 인사 나누고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그러는 댓글창 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아주 어지럽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찰을 해보면 좀 조직적이다, 의도적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차단을 제가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제 욕을 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름다운 것은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서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댓글창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데 회사에서 못 나오게 했다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조직에서 그러는 거니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네, 저희가 영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원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기관 사회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해찬 총리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남긴 발자취가 크고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와서 조문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참 큰 슬픔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유시민 작가가 이해찬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에 첫 보좌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보좌관이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좌진이 이렇게 그 보좌 경험으로 이 경험치를 축적해서 이 원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후배를 양성하는 차원도 있고 그것을 이해찬 전 총리가 했었던 것이고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제가 회고록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 회고록의 부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꿈이 모여 역사로라는 건데 본인이 이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 경위가 학교가 다 이제 문이 닫히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아니 학생들이 이런 시국에 데모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겠느냐라는 말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부분인데 정말 그 유훈을 뭐 유시민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을 또 넘어서서 민주 진영을 넘어서서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이 좀 받들 그런 뜻이다. 뭔가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자기가 독재랑도 싸워봤고 군부랑도 싸워봤는데 정말 윤석열 정권 그 친위 쿠데타 가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울림이 크게 지금도 남는 것 같고 더 오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유훈을 또 새기는 것이 저희 남은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렇게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뜻을 굽히고 변절하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몸담았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 떠오르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야말로 대학 시절부터 딱 민주화에 몸을 바친 이후로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규 대표. 저도 사실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연에 있어서는 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사의 면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정말 민주당의 역사로 우리가 표현해도 될 만큼 정말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늘 정말 시대와 동행하고 시대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온 정치인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후배들을 좀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신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의 자격으로 또 공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열정을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쏟아내셨다는 것은 정말 크게 역사의 길이 남을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정주 기자님은 빈소 취재 가봤습니까? 아, 빈소는 어제 잠시 그 민주당 이제 그 사회장 시작하는 날 어제 오후에 잠깐 갔었는데, 예. 그 이제 진보 쪽 이제 언론들은 카메라는 이제 24시간 대기를 좀 시켜놨고 어제 첫날이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시기 전 그때까지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원래 상주분들 이런 분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 전 총리는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킹메이커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그 정신적 지주였죠. 역대 4명의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선대위에서 그 전략을 거쳐갔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남기신 어록 중에 민주화 운동이 사실 독립운동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바깥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쉬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된대요. 포기하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 그래서 어려우면 좀 쉬어가라. 괜찮다. 이러면서 좀 장기전,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는 장기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스스로에게 여지를 좀 주면서 나가자. 이게 정말 그 민주의 산 증인이자 반독재 운동을 했던 그런 전략통이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정치권 인사들 찾아와서 조문하는데 또 제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사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아주 의연한 자세로 정말 갑자기 그것도 베트남에 공무 수행을 하러 가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도 의연한 자세로 사람들을 맞는 모습이 참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가기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도 있고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이게 공무고 또 오래전에 약속이 잡힌 거라서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급히 취소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차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찬 전 총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보냈지요. 조정식 특보가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거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수석 부의장께서는 1월 22일 출발하시기 전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셨는데 이 부의장께서 해외 평통 조직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정이니 가야 한다고 하시며 공항 출장길에 나서셨고 18시 50분 호치민행 항공기에 탑승하셨습니다.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마지막까지 공무 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시다가 순직하셨습니다. 퍼블릭 마인드를 평소부터 강조하셨다. 공무 아니냐.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국가 간의 그런 행사고 그러니 가야 한다. 본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퍼블릭 마인드를 많이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공적인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본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항상 선당후사하는 모습으로 지표가 되는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어르신이었던 부분을 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가셨던 마지막 길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남기고 가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편찮으시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만류하고 그럼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공무이고 일정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민중평통과 관련한 어떤 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다 지체되거나 아니면 좀 수년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만 생각하면 사실 이 출국 비행기에 몸을 싣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또 마지막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슬픔 속에 이해찬 전 총리를 떠나보내고 있는데 참 저는 그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참 본질적인 회의가 들어요. 저게 인간인가? 아무리 서로 적대적으로 비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은규 대표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뭐 짐승의 차이 내지는 뭐 사람과 괴물의 차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는 지금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적 문제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참 우리가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다 한 번 똑같이 죽는 거고 똑같은 생명 딱 하나씩 우리가 공이 부여받은 그런 섭리 속에서 사는 것인데 저는 뭐 정치적 공격 내지는 정치적 비방도 어떤 죽음의 앞에서 또 이런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써도 오히려 더 본인들만 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과 반드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그게 참 미스테리. 뭐 차기 후계자를 들으러 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이 하필이면 왜 동남아 갔을 때 그렇게 위독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뭔가 위독해질 어떤 사유가 생긴 거니까.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180석을 확보를 했는데도 싸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해찬의 경우는 아주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해찬이가 김대중 임기 말에 전자개표기를 들어왔다.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가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폐악질을 일삼은 게 바로 이해찬이고.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계엄 도중에도 뭐 윤어게인, 트럼프, 뭐 트왕제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요. 다시 이제 또 제1야당인 그 국민의힘이 아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시체말로 유튜브 코인팔이 이제 시작한 거죠. 다시 선거 앞두고 있고 본인들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본인들은 장사하고 빠지겠다는 건데 저도 저기를 좀 취재해봤는데 방금 스카이데일리 저거 막 인용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로 압송했네부터 중국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기사는 가짜뉴스 판명이 났어요. 애당초. 회사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없어졌거나 없어지는데 저런 걸 아직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민주화의 이제 거목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참 보수 진영이 일어서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데 조회수가 50만, 30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또 찾아서 듣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제 돈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우리가 취급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제 돈을 더 본인들이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이제 저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사실 저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비판해야 되지만 사실 저 말 듣고 싶은 사람이 가서 또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본질로 보면은 반정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정치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는 구속되어 있지만 윤석열의 DNA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제2, 제3의 윤석열들이 저렇게 유튜브 시장 내지는 뭐 정치권 이런 데에 포진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반정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극우뿐만 아니라 정말 못된 유튜버들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돈벌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체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자정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할 단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 오늘부터 좀 강력하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렇게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등등에도 이제 유튜브는 완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수단으로 한 거지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의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타인의 죽음이 그게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런 인식이 결여돼 있으면 그걸 당하는 건 다음 순서는 본인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없이 아주 단시한적으로 비방을 넘어 비난을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무슨 개표기를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만연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시를 본 적이 있어요. 뭐까지 보냐면 종이에 흰색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교체됐다고 하고 완전히 가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흰색의 왜냐하면 흰색도 노래끼리한 흰색이 있고 완전 투명한 흰색이 있고 이걸 다 대조를 해요. 업체가 두 군데에서 종이를 공급합니다. 그 업체의 종이까지 다 추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굽혀지는지 이런 걸 다 중량 이런 걸 비교까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에 도출해도 아니다. 거기에 이해찬이 있다. 그런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이거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진짜 시민들이 응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흐름 자체가 놔둘 수 없는 흐름인 게 과거 같으면 저런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과거에도 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하면 본인이 창피를 당하고 사회에서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발언을 더 튀게 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더 할수록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결합이 되면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그 해악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 n분의 1로 이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고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또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아, 왜 사전 검열하냐라고 하는데 사전 검열은 미리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걸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는 표현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방관했던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저런 짓으로 이익을 걷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은 처벌을 받고 벌을 받아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전 이건 윤석열이 뿌려놓고 남겨놓고 간 저는 독극물의 씨앗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나치 옹호하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처벌하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기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처벌합니다. 예.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약을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마시는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독극물 뺏어야죠. 못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후 2시 10분입니다. 이정주 기자님, 오늘 재판도 중계한다고 하죠? 예, 오늘 중계하고요. 원래 그 재판 중계를 그 전에 헌법에 보면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 뭐 보안 문제, 뭐 개인정보 문제 이런 걸로 재판을 비공개로 처리했었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위원회에서 요청하면서 이번에 특검부터 좀 적용이 됐는데요. 김건희 씨는 모든 국민들의 좀 관심사가 거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V0. 네, 지금 윤석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알고 있죠. 아바타였다. 김건희의 지시대로 했다. 그렇게 지금 아바타로 활동한 예, 윤석열조차도 2월 달에 선거 앞두고 사형이 구형되는데 김건희는 오늘 이제 선고가 되는 거라서 15년. 저는 그 이상 나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오늘 김건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죄목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8억 1,144만 원 이게 구형이 됐고요.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박상진 특검보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여 예.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서 저는 궁금한 게 형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보여줬듯이 뭐 15년 구형에도 23년 이렇게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못하죠. 예, 불구분리 원칙이라고 해서 판사는 원래는 예전에는 막 증거도 다 처음부터 보고 그랬는데 그 공소장만 처음엔 볼 수 있게 되고 부동의한 기록은 아예 판사가 처음부터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동의한 기록에 이 증인들이 나오면서 탄핵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그 증거가 다 현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사실과 관련해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이거 봤는데 A라는 공소장 혐의 사실만 있는데 B라는 범죄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B라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다만 이 A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 법조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죄명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드러난 것은 김건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제일로 참 가증스러운 게 목걸이가 발견됐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조품 샀다. 그래가지고 그 모조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발견된 게 그것도 김진우 장모 집인가? 모조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모조품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진품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걸 모조품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모조품을 준비해서 숨겨놓는, 세상에 이런 짓까지 저질렀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시중 들던 유경화 행정관한테는 야 그거 저기서 이렇게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죠,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는 본범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도 되고, 사실상 수사 방해죠. 수사를 혼선을 빠뜨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특가법상에는 이제 뇌물이 이제 수뢰한 액수에 따라서 이제 가중 여부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의 머리를 쓰고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김건희의 악랄함이야 여기서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특검이 기소한 내용도 상당히 솜방망입니다. 저게 지금 알선수재로 한 것도 사실 저거는 뇌물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알선수재라는 거는 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거고 형량도 뇌물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혐의 자체를 너무 적용을 싸게 끊어준 것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서 김건희가 뭘 했습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경선에 개입해가지고 본인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라든지 내지는 그 정당법의 위반 그 처벌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적용 안 하고서 그냥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야, 이래놓고서 그냥 끊어버리니까는, 저는 뭐 이번에 15년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전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량보다 더 센 선고형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제2종합특검이 출범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가장 중한 혐의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지, 저런 식의 솜방망이 형태로 끊어주는 것은 특검이 좀 반성할 부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되게 살인낫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쓰인 흉기라든지 이런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김건희는 계속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뭐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으면 부인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그 그라프 목걸이가 나와야 유죄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줬다는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받은 것이 분명한데 못 찾았을 뿐이면은 받은 걸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라는 거는 물증이 있고 인증이 있습니다. 사람도 증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뇌물이라는 것이 돈을 배달했다,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근데 그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어졌거든요. 그 돈을 확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그 돈을 운반한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공범, 이제 증례자죠.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믿을만하구나, 의심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서 신빙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증거로 차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목걸이의 진품 찾으면 더 좋죠. 근데 못 찾더라도 김건희를 뇌물로 충분히 처벌하고도 남는 그런 증거들이 확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개미소님, 오늘 김건희의 마스크를 벗길 수 있을까요? 그 뻔뻔한 얼굴 좀 꼭 보고 싶습니다. 달빛 검객님, 김건희 마스크 쓰고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으로 징역 23년, 전 재산을 몰수하기 바랍니다. 달빛 검객님, 법정 구속은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는 구속이 돼 있어요. 한덕수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구속이 된 거고요. 구속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민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장윤민 변호사님, 선고할 때 마스크 쓰고 나올 수 있나요? 마스크 장착하는 걸 이제 강제로 이 부분을 이제 장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오히려 법원에 가면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좀 권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아마 본인이 계속 고집을 이제 피운다면 마스크를 쓴 채로 아마 선고를 듣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진관 부장처럼 이게 선고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게 들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인권 문제 때문에 한덕수 씨의 그 표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을 어떤 취재로 휘청거렸다, 뭐 어떤 표정을 지었다가 타전되는
되는 건데 아마 김건희 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생생한 본인의 입장이나 표정이나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는 걸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네요. 데빌린 혜영님, 마스크 벗으면 내 눈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근데 인정신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고인이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정신문이나 이제 증인이 왔을 때 증인은 판사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동일성 식별을 위해서 이 신분증과 이제 마스크를 잠시 내리게 하고 얼굴을 대조하는 작업 등은 하고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첫 기일에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번호와 본적지 그리고 사는 주거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이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끝나고 아마 이제 선거 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묻는데 구속수감된 상황이라 뭐 주소가 변동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중환 부장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 준엄하게 논고하고 강한 형량 내린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고 형량을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덕수 이 선고를 듣고 저희 방송에서 이걸 그 토픽으로 나눴던 게 많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앵커님이 25년 얘기가 나온다 해서 25년이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제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이 그랬는데 장윤미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통찰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15년 구형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한덕수라는 국정 운영의 제2인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물론 영부인이었지만 이제 공직에는 없었고 이런 점을 하면 한 1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10년 이상? 예, 전 생각합니다. 12년 이렇게 못하네요. 10년 이상이래.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양형이라는 건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사례는 구형량보다 더 나왔고요, 한덕수. 그리고 백대현 재판장은 엄정하게 하면서도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10년을 5년으로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판사의 마음이라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법대로 하자면 지금 김건희는 15년 구형량이 꽉 채워서 나와도 모자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 자체를 워낙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 판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대치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저는 가장 법리대로 지금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깎아주려고 한다면은 뭐 반성하고 있다, 뭐 전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봐줘야 될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 반성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양형의 참작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장이 아마 최고, 그러니까 15년에 저는 육박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앞으로 이제 있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기소와 추가 재판들이 줄줄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가장 엄정한 처벌 조항으로 처벌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공소장을 싸게 끊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은 10년 이상, 네. 신인규 변호사님은 15년 꽉 채울 것 같다. 구형량에 근접할 것 같다. 우리 언론인 이정주 기자님의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다음 주에 다 확인 들어갑니다. 바로. 저도 15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한덕수 재판을 이제 참조해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이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는 자본시장법은 사실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됐어요. 이거 위반 확정이 됐는데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일 아쉬운 게 그 통일교 관련해서 그리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알선수재는 저는 이 두 개 원래 법리가 지금 못 밝혀서 그렇지 뇌물죄예요. 네, 원래는 뇌물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가성 입증을 수사팀의 시간과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했을 뿐인데 현재 법리로 이제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11년, 4년에서 이제 15년으로 좀 구형이 된 것 같으니까 재판에서는 아까 불고불리 원칙대로 일단은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 그래서 15년이 채워질 거다. 다만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분명히 2차 특검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오늘 2시 선고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김건희 재판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검찰 아니라 뭐 별짓을 다 해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점심시간 그 일부를 이용해서 차차차차차 오고 왔는데 그걸 뭐 그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예 그러시군요. 예 무혐의시구나. 아이고 제가 크게 잘못했네. 100% 우리가 잘못한 거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을요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웬만하면 우리가 한번 나갔던 녹취는 다시 안 틀려고 하는데 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분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너 조상원이구나. 네가 그자구나. 여러분 좀 알아보시라고. 아, 그렇죠. 그 발표한 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저런 자가 우리가 보고 너 조상원이구나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그냥 결정된 거 내가 그 자리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발표한 죄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게 공직자라니까요. 물론 차장이니까 지휘하고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발표 못한다. 나 검사 그만두겠다. 그래야지요. 왜? 자기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검사니까 그리고 선서를 한 검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해놓고 여러 개 다 살펴봤는데 이건 도저히 혐의 사실이 없어서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를 결과라고 국민 앞에 내놓아요? 저런 것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됐던 거고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다 찾아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김형근 특검보 발표 들어보시죠.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정말 저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법원의 판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다 찾아내고 근데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던 자들은 2차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재판에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장유민 변호사님 일단 여러 가지 막 돈도 받고 금고부기도 받고 목걸이도 받고 이런 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 이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나 뭐 이런 걸로 적용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위세가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줄이다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처럼 달라붙는 일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차제에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 뇌물로 처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법의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이제 신분범위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에 만약에
정말 실제 권한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혼인관계를 단절시키거나 했을 때는 그럼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판례로 최성원 씨가 사실 뇌물죄 공무원 아닌데도 다 유죄 받았던 게 이게 공동체 개념으로 이 법리를 다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건 경제 공동체라는 건 아주 흔들림 없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 같이 이 어쨌든 자금을 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게 증거로 확보가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 부분도 경제 공동체가 꼭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법리가 또 구축이 된 거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여건이 달라요. 알선수재는 민간인이 뭔가 청탁을, 공무원이 하는 업무 직무를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고, 뇌물이란 건 형이 훨씬 높은 대신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더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돈을 받아가지고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관계를 이제 형성했을 때 처벌하는 거라 무게가 다른데, 김건희는 여기 사이에 있거나 최소한 뇌물에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이 어떻게 재판에는 반영되느냐. 판사가 아까 말씀드린 불구분리 때문에 알선수재를 뇌물죄로까지 의율할 수는 없지만 그 비난 가능성을 따져서 형량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거의 뇌물죄에 준하게 나올 거라는 게 또 전망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목적으로 막 문을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성범죄에 착수해 있었으니까 강간 미수로 해야 된다라고 엄청 여론이 그랬지만 법이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되 대신 거의 강간 미수에 준하는 1년 실형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뇌물죄로. 당연하죠.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그럼 어떻게 최순실을 뇌물로 처벌했습니까? 그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한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최순실 너도 공범이야라고 해서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뇌물죄에 신분을 득하도록 만드는, 우리 형법의 총론에 나오는 공범과 신분의 법리에 따라 최순실 너도 뇌물이야라고 해서 처벌을 한 거고, 지금 최순실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정농단범 중에 유일하게 지금 깜빵 안에서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생각해 보시면 김태정 검찰총장 그 배우자 뭐 연정희 씨 뭐 해서 뭐 밍크 코트 받았니 뭐 했니 해서 그때 최초로 도입된 게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그 부인들, 검찰총장의 부인들이 받으니까 다 뇌물로 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최초로 성립한 게 이제 그 윤석열 특별검사가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경제공동체, 지갑만 같이 쓰는 사이가 아니라 숟가락도 같이 쓰는 사이거든요.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권력공동체고 부부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최순실 법리보다 이거 훨씬 더 경제공동체 그 이상의 법리를 갖다가 붙여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안 한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오늘 유죄가 나오면 이제는 그때 당시 덮어줬던 검사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그 최재현 특수이부장까지 이 사람들은 김건희랑 사후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다 덮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주가 조작 범행에는 공모한 건 아니지만은 사후적으로 그 범죄들을 다 덮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직무유기에 의해서 전 이 사람들은 사후 공범의 지위로 놓고 저는 엄단하는 처벌을 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차 특검부터는요, 이 검찰 라인들이 김건희를 덮어준 거, 사실상 한 편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공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저는 가장 엄단을 해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이 죄가 덮어졌고 그랬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덮어준 검찰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담한 게 신 변호사님 말대로 검사들이 가장 그 권력기관에 압력받으면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2% 조용합니다. 예. 다른 대장동 항소 폭대 그 난리치고 뭐 조금만 뭐 나오면 뭐 전국 법원장 회의 열리고 판검사들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제가 현직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2020년 이제 처음에 고발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4년 3개월 만에 그때 이제 수사 결론 내려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뇌물죄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를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수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수사하면서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명품백 수사 거의 다 끼워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수사하면서 간 김에 이것도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뇌물수수 의혹을 거의 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 한 번에 퉁칩니까? 이거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검찰 정권의 민낯인데 역대 정치인들 또는 영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탄핵당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당시 대통령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검찰 라인이죠.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우리 형님이다. 윤석열이 우리의 지인이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 동일체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사실 검찰이 과거 신고만큼 엄청난 폐악질을 했거든요. 이거는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렬님이요. 양평고속도로 변경도 있고 마약 사건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있고 잔고 증명 위조도 있고 정치에 관한 국정농단 죄가 많아서 무기징역이 답이다 그러셨는데 예, 이번에 이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심 선고 15년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내란 관여 부분을 2차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이 내란 특검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김건희 부분을 덮어줘 버린 겁니다. 김건희 내란 관여 안 했다라고 봐줘 버린 겁니다. 그랬을까요? 이제 그 내란 특검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건희는 계엄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화를 냈다. 그래서 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죄 때문에 우리는 김건희가 저지른 죄 그리고 윤석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장기 집권과 독재의 야욕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스킵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반드시 김건희와 윤석열의 죄를 덮기 위한 부분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보고 증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였다고 경찰청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덮으면 안 되지요. 그래야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반드시 김건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란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건희가 지금 국정농단 이제 오늘 거의 다 판결이 나올 텐데 그렇게 치면 내란 수괴를 하수인으로 부린 김건희 아닙니까? 그럼 내란 수수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죠, 수괴.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상원 같은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주요 임무 수행을 해가지고 징역 30년인가요? 즉 구형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최소 30년 내지는 내란 수수괴로 정말 김건희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는 윤석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논리로 따지면은 윤석열한테 사형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형량은 어디를 구형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지금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덮어줍니까, 그거를? 그럼요. 오늘 김건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선고가 2개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은 혐의 아닙니까? 이게 있고 이게 4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시에 이제 김건희와 권성동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네준 세계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세계본부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대체로 뭐 권투샵 같은 거 보면은 오픈 게임 먼저 하고 메인 경기 하는데 이거는 본 게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는군요. 윤영호가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에서 모두 4년.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년 구형받았고 권성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 이렇게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전망해 보시죠. 장유미
네. 변호사님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윤영호, 권성동. 이게 순서가 김건희, 윤영호인 건 이제 윤영호 씨는 김건희 씨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건희는 그라프 목걸이 하나와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혐의가 이제 혐의 중에 하나로 있고 그걸 줬다는 게 지금 윤영호 씨거든요. 그리고 윤영호 씨는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이 공판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했냐면 받은 적도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샤넬 매장 가서 신발 하나랑 가방 3개인가로 바꿔갑니다.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뚝 둘러보면서 유경혁 행정관이 이 김건희 때문에 교환을 해갔다고 얘기를 하고 샤넬 매장 직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둘이 주고받은 사실은 거의 굳어졌는데 거기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받은 적이 없다. 그라프 목걸이도 건진의 이 법당에선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물로 나왔고 진품 대조까지 해가지고 진품으로 나왔는데 받은 적이 없다. 건진은 갖다 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대단히 나쁩니다. 물론 윤영호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영달보다는 이제 통일교 어떤 그 청탁을 위해서 했다라는 점이 가만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건 헌법상 기본 대전제예요. 그걸 뒤흔들었다는 점에서는 유죄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다. 그리고 거의 저는 3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호 씨. 3년 이상. 네. 권성동은요? 권성동 이제 의원은 1억 딱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받았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형량에는 가중 요소로 참작될 수밖에 없고 이 단건인 거를 비교했을 때 사형구형이 이제 다른 건과 이게 보면은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지위와 책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 지금 이제 4년 구형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고형을 예상해 보는 건데 이것도 김건희 때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싸게 끊어준 거예요. 아니 그럼 통일교가 1억 뭐 권성동 이뻐서 차비 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뱃돈. 세뱃돈입니까? 아니 그런 돈을 받아서 물론 그것도 1억만 줬는지 더 줬는데도 1억밖에 못 밝혀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1억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고 이제 권성동이를 길들여가지고 야 우리 통일교 말 들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홍보대사, 통일교의 하수인으로 이제 권성동이 쓴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가 갖고 있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통일교가 갖다 산 것이죠. 1억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당을 사유화하고 정당의 당원들 들여밀고 윤석열이 올리고 윤석열의 권한을 또 취득해가지고 그걸로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저기 캄보디아 저기 ODA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김건희는 또 캄보디아가 사진 찍고 서로 도와주고 해먹고 이거 그냥 다 공범들인 거예요. 사실은 올 공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자금법? 그냥 정치자금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고 권성동이가 1억을 뒷돈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데 썼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구형량도 좀 불쾌하고 전 빨리 이거 종합특검 들어가서 이거 다 뇌물입니다. 사실은 싹 다 해서 저는 평생 다 종신형 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은 그 전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강원랜드 관련해가지고 취업 청탁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권듀윌 뭐 이런 별칭도 있죠. 권듀윌이라고. 권듀윌. 별칭이 있었죠. 별칭이. 근데 그때도 구속은 됐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던가 그랬던 걸로 그랬어요. 기억합니다. 그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예. 구속 기소가 됐는데 무죄 받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 때 아니었나요? 문재인 때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윤석열 근데 검찰에 있었죠. 중앙지검장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됐는데 이번에는 피해 나가기 어렵겠죠. 어렵죠.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도 아까 이제 신 변호사 말씀대로 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윤영호 전 그러니까 이 본부장은, 이 세계 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려고 중간에 증언을 틀었거든요. 원래 이제 통일교 2인자랑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취재해 보면. 본인도 이제 나름 잘 나간다고 정치권을 로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권성동을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조직에서 배신을 당했죠. 특검 수사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검에 그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권성동은 지금 뇌물 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지금 영상이나 정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성동이 받은 돈도 윤석열에 갔는지 캠프로 가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돼요. 이거 자체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뇌물죄로 아까 신 변호사 말한 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은 이번에는 본인이 독박 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끊기면. 근데 저는 권성동은 4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공소장에 나온 4년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검한테 요 조항도 전 고민해봤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것도 좀 창의적 발상이 필요한 게 우리 형법에 보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있거든요. 예. 이것들 다 범죄단체 아닙니까? 아니 범단으로 이거 처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개인 범죄로 해가지고 뭐 약간 뭐 알선수재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게 아니라 이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범죄단체 조직표를 그려서 우리 형법 114조에 나오는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거 다 갖다가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지적인데. 아니 이런 좀 창의적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댓글 계속 올라와요. 신인규 변호사님 특검 가면 안 되나요? 강추합니다. 맞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갈 자리는 아니고. 이창근님 재밌는 글 주셨네. 내란 선동도 권성동. 공무원 시험 합격 권성동. 내란 선동도 권성동. 예. 오늘 재판을 하는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님, 이중관 부장판사 재판하는 거 잘 보셨죠? 국민들 눈높이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결, 추상 같은 판결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장동혁이 이제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고 하죠? 됩니다. 오늘 복귀하고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한동훈 제명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제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복귀하기 전에 한 자락을 깔았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탈당 권유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뭐냐? 너 일주일 안으로 탈당해. 그렇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야.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우스운 게 김종혁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이 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의 항변을 한번 듣고 이야기해보죠.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망상 아니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망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사이비 신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사이비 신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 쓰고 나온 분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의 종교활동 비하,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폄하, 예. 당대표에 대한 비난, 당원에 대한 모독 이런 이유로 지금 저를 징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처분이든 뭐 법적 조치 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지원까지 몰락하게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렇게 논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혁이 이렇게 장동혁을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는 기관이다 이거예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서 자연인 자격으로 비평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힘당을 정당으로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까 뭔가 하더라도 모양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당 대표가 기관이다. 그 기관을 비판했다. 당 대표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공산당 논리를 차용해서 당의 수령 독재 이제 거기에서 쓸 법한 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 구성인 것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악마화했고 지금까지도 뭐 코스피 5천 올라가도 대통령은 한 게 없고 계속 비판만 하거든요. 저 논리를 제가 그대로 이식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자유의지의 총체로 지금 당대표니까 당 떠나서 비판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선 야당이 없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총체로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비판하려면 어떻게 한다? 당적을 떠나라. 그럼 국가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네. 해외 국적으로 어디 이민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잡으려고 하니까 장동혁을
굉장히 그 수령독재처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야당 역할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궁색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참 민주주의의 미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을 운영하면서 저런 식의 거의 뭐 독재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더 큰 고립과 전 더 큰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 그거 참 정확한 지적해 주셨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이 논리를 바꿔볼까요?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국가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비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걸 재발등 찍는 거라고 하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뭐 김종혁 전 최고가 못할 말 한 건 아니고 뭐 못할 말 했다고 하더라도 의견 표명은 공당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의 어떤 현실에 기반해서 보면은 한동훈 전 장관 측, 한동훈 전 대표 측과 같이 가기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가면 한동훈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외연이 넓어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텐데요. 내부 분열과 관련해가지고 가속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 거야? 아니요. 당원들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완전히 포착했다. 그래서 그릇된 글을 자신감을 갖고 장동혁 지도부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이 윤리 결정문에서 개별적 억제, 일반적 억제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애들 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 자체가 지금 장동혁 중심의 극우 정당으로 좀 가는 그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단식하면서 뭐 박근혜가 사실 끝판왕으로 나왔잖아요. 이미 거기서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 박근혜를 이제 등에 업고 친윤, 그러니까 이제 친윤을 벗어나야 되는데 친윤이 과거에 캠프가 어떻게 됐었냐면 MB 박근혜가 서로 원수였거든요. 근데 친윤 캠프는 거의 MB계였어요. 권성동, MB계 수장.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다시 버리고 지금 외피를 갈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친박 태클을 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게 이제 뒷배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궁금한 게 과연 내일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은 사실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맨 먼저 특정으로 취재를 했던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그거를 맨 처음에 알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사실 이제 그 백운기 앵커님처럼 대기자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이, 참. 이게 정말 자잘한 기사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요새는 커뮤니티가 발달돼서 DC 인사이드 뭐 이런 자잘한 기사로서 저도 이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옆에서 하도 이걸 보라고 하길래 설마 한동훈 전 대표랑 가족들이 있었겠냐 하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작한 건데 그 주변에 이제 DC계열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그 우파 쪽 커뮤니티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말에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서범수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 이거 기사 끝내려고 그냥 총장님 이거 뭐 그때는 이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거 뭐 이런 약간 커뮤니티에서 헛소리 하는데 아니죠? 이거 한동훈 전 대표 뭐 가족들이 뭐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욕하는 거 개목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세 글자를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 관리자한테 또 전화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장땡땡 본부장이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아닌데 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라 공식적으로 라인으로.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개인정보란 이유로.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제가 사실 그때 기자의 촉이 왔죠. 아 이건 맞다. 이건 맞는 거다.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지금도 명의 도용이 돼서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논점 이탈이죠. 지금도 익명으로 나라님도 욕하는데 익명 게시판에서 김건희 윤석열 욕도 못하냐 뭐 그렇게 말도 못하냐 하세요. 해도 돼요. 익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익명으로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A가 A 글을 써야 되는 거지. A가 B, C, D, E, F 거 갖다 쓰면 명의도용이잖아요. 여론 조작도 있죠. 네, 이게 변호사님 계시지만 명의도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명의를 허락해주면 도용이 아니다.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을 해줘도 명의도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명의도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스스로 조금 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도용이면은 본인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이. 그러면 그 도용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이고, 전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여론 조작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면은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행위자가 그걸 했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만 해도 가족이 한 60명 됩니다. 뭐 저희 외가 뭐 친가 다 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가족 중에 A, B, C, D 중에 누가 했냐라는 그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유 행위자 자꾸 묻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은 가족이 한 거니까 뭉치고 넘어갑시다. 그냥 송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저 다운 게시판 아무도 안 보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정 언론사가요 매일 한동훈 띄우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바깥으로 당시에. 빼죠. 글을 바깥으로 네, 뺍니다. 매일 바깥에서 유통시키고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광의의 정원유착, 이거는 뭔가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하고, 답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전 정계를 떠나는 것이, 본인 스스로 떠나는 것이 더 올바른 일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 2월 8일 날 한동훈 토크 콘서트 한다고 뭐 이렇게 포스터를 냈더라고요. 잠실에서. 체육관에서. 잠실 실내체육관 그 정도 모이나요? 뭐 지난번에 모이는 거 보니까 1,500명 모였는데. 예. 그 포스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유 참. 아유. 나르시시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유. 포스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아유. 둘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합동 콘서트. 네. 아니 뭐 날도 춥고. 예, 마지막에 여러분 눈을 더럽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 아주 관심 있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인데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그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거 쫙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함께 해주신 장윤미 대변인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이정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